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마우스가 마우스 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할 거고요. 한 15분 동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항성 고혈압 많이 들어본 진단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고시적인 정의는 3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사용해서 이뇨제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고혈압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4가지 이상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조절되는 경우를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약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제대로 그러니까 언더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라 해서 2018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리바이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피니션을 제안을 했는데요. 롱액팅 칼슘 채널 브로커와 라스 브로커 이뇨제. 그러니까 이 라스 브로커와 CCB의 컴비네이션이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혈압 조절에 유리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뇨제를 포함하는 3제 이상이 썼어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유병률이 높아서요. 우리나라 경우도 우리가 1차 진료기관에서 한 8%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12 내지 1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환자에서 그 어떤 환자에서 레지스턴스 하이포텐전이 많나라는 그런 걸 봤더니 LVH가 있거나 CKD가 있거나 커런트 스모커, 업도미널 오베시티,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레지스턴스 하이포텐전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성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팔로우하면 한 반 가까이에서 사망하거나 MI, 하트 페일리어, 스트로크, CKD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특히 CKD가 있는 환자에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이 동반된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더 잘 어떤 시리어스한 어떤 아웃컴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줄이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 환자들한테 혈압 조절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 좀 보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 가까이가 우리가 언더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브 옵티멀 메디케이션 하거나 제대로 된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어디런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화이트 코트 이펙트와 같은 세컨더리 하이퍼텐전,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배제를 해야 트루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을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슈도 레지스턴스 중에 하나가 잘 안 먹는 거죠. 환자들은 먹는다고 하는데 항상 약이 남아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제대로 혈압을 재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이 굵은데 그 커프가 작은 걸로 그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것들이 있겠고요.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코트 이펙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만 와서 혈압을 재면 더 높고 댁에서는 낮은 그런 경우로서 우리가 아웃 오브 오피스 BP, 홈 BP나 엠브로토리 BP를 통해서 우리가 화이트 코트 이펙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레지던스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는 환자들 중에 30 내지 40% 가까이가 또 화이트 코트 이펙트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화이트 코트가 이펙트가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웃 오브 오피스 BP를 통해 배제하는 것들이 또 다른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의사들의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트리트먼트 이너시아, 그러니까 언더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혈압이 높으면 뭐 뛰어와서 혈압이 높다는 등, 이제 환자가 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 그동안 조절이 잘 됐는데 오늘만 높다는 등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게 잘 조절하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면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언더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더 많은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오비스티, 뚱뚱한 사람도 비만이 되면 그만큼 또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다이어트리 솔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리프렉터리 플루이드 리텐션의 원인이 되는 걸로써 이런 우리가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염분 민감성이 있어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그만큼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만하거나 또는 엘더리 당뇨, CKD 환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조장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습관에서 싱겁게 먹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약제에 의한 상호작용이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정형외과 약도 많이 드시고 아니면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경우나 한약 같은 걸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약제들이 결국 혈압을 올리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은 반드시 같이 동반돼서 드시는 약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생각보다는 프레버런스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한 5% 내지 10%. 근데 이 저항성 고혈압이 아니 2차성 고혈압이 중요한 게 제대로 진단해서 초기에 치료하면 그만큼 합병증이나 그런 타겟 오르간 데미지가 적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원인을 찾아서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흔한 경우가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잘 조절되다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면 처음에 진단받을 때 혈압도 높을 뿐만 아니라 타겟 오르간 데미지가 아주 심한 경우 또는 20세 미만, 뭐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우리가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고령의 환자들한테 흔할 수 있는데요. 뭐 숨 차서 와셨는데 보니까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캐비지도 하고 뭐 혈압도 높고 크레아틴도 높고 그런데 약도 ARB, CCB, 이뇨제, 뭐 당뇨병 약, 스타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프페일러에 잘 빠져서 오시면 우리가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션의 하프페일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브루잇이 들리고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 나이에도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에 의해서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생기지만 그건 좀 빈도가 적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에서 레날 아터리가 아세로스크로틱하게 스테노시스가 생겨서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서 한번 좀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이라테랄 레날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갑자기 AC 이니비터 ARB를 쓰고 나서 크레아틴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키드니 사이즈가 한쪽이 줄어들어 있다거나 원인 모를 풀모너리 이데마가 계속 반복된다면 한 번쯤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을 의심해서 MRI를 찍어보든 CT 엔조를 해서 레날 아터리에 어떤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혹 잘 만날 수 있는 환자가 이런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CCB나 ARB, 이뇨제까지 다 3제 이상의 복합제를 쓰고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데 그 무력감으로 왔어요. 보니까 포타슘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뇨제를 썼기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뇨제 썼다고 그렇게 하이포칼레미아가 잘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포타슘을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사이아자들 끊고 나서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알도스테론은 높아 있고 레닌은 떨어지는 ARR을 계산해봤더니 20 이상 20을 초과하면서 알도스테론 레벨도 높은 그 우리가 프라이머리 알도가 의심되는 그런 스크린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 리퍼를 하면 셀라이 로딩 테스트를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을 진단받고 아드레날 아데노마를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 물론 이렇게 아데노마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의심하냐? 너무도 높은 혈압이거나 하이포칼레미아를 동반한다거나 아마 인시델탈로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그 프라이머리 알도라고 해서 반드시 하이포칼레미아가 동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들 보면 괜찮다가 한 번씩 하이포칼레미아가 빠지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항상 정상했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 알도 중에 하이포칼레미아가 동반되는 경우가 한 30-4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레날 파렌키말 디지즈가 있다든지 아니면 쿠싱이나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옵스트럭티브 슬립 apnea 이런 것들이 각각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한번 좀 의심해서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 이건 2018년 AHA 스테이트먼트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CCB 라스브로커 이뇨제를 사용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혈압을 제대로 쟀는지, 그 다음에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잘 처방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다음에 화이트 코트 이펙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으면 한 번쯤은 세컨더리 하이퍼텐전을 의심할 만한 그런 클루가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트루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이라고 진단하고 동반된 질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검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5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트루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싱겁게 먹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뇨제를 조금 롱액팅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크로로사이아자이드 대신에 크로로살리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다파마이드로 바꾼다거나, 이때는 그만큼 포텐트해지면 포텐트해질수록 또 하이포칼레미아나 하이포나트리엠에도 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에서는 꼭 랩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 스피로락토나 에프레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케이스 하나 보면 뭐 간혹가다 볼 수 있는 환자죠. 뭐 본인은 한 번도 혈압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크레아틴은 괜찮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71세고 뭐 하트레이트는 한 70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은 다행히 괜찮은데 마이크로알부민이랑 LVH가 있는 그런 타겟오르간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는 고혈압 환자인데 롱액틴 칼슘 채널 브로커를 BID, 올메테 BID, 뭐 라미프릴, AC 이니비터, 사이아자이드, 들라트린까지 다 사용을 하고 화이트 코트 이펙트도 배제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음에 무슨 약을 써야 될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의 제일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리프렉토리한 플루이드 리텐션, 소듐 리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롱액팅으로 좀 바꿀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좀 물론 다음 선생님께서 신장내과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CKD 환자에서 크레틴이 올라가고 이런 환자에서 사이자이드 이뇨제는 잘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루프 다이루시스로 바꾸는 것도 한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 환자들 중에 그 스피로락톤 썼을 때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보고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에 그 스피로락톤과 같은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에프레넨도 이제 스피로락톤의 단점은 또 단 사이드 이펙트 중에 자이네코마스티아와 같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잘 나타나는데 에프레넨은 좀 더 셀렉티브해서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 않아서 못 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가 아밀로라이드입니다. 뭐 가격은 싸지만 이 아밀로라이드는 그 포타슘 스페어링 포타슘 스페어링하는 다이우레틱스고 인다이렉트하고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만약 스피로락톤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아밀로라이드를 어느 정도 얼터너티브로 쓸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2015년에 발표됐는데 영국에서 이제 나라 어느 정도 그 영국에서 이게 실시된 그런 연구인데요.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을 진단 후 한 달 정도 유지한 다음에 스피로락톤과 독사 알파 브로커, 베타 브로커를 한 3개월씩 크로스오버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세보, 그 다음에 나중에 오픈 라벨로 아밀로라이드를 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는데요. 한 3개월씩 하고 나서 홈비피를 비교해봤더니 플라세보에 비해서 스피로락톤, 독사조신, 비소프롤로 다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스피로락톤이 독사조신이나 비소프롤보다 효과가 있어서 이런 스터디를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뭐 미국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네 번째로 사용하는 약제로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의 스피로락톤과 같은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밀로라이드를 오픈 라벨에서 했더니 또 아밀로라이드가 스피로락톤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그런 페이퍼를 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피로락톤을 못 쓰는 경우에는 한번 아밀로라이드를 쓰는 것들도 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로락톤을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은 드물고요.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얼마나 그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은 우리
개원이 선생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스피루락톤보다는 베타 브로커를 먼저 초이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왜냐하면 스피루락톤 같은 거 썼을 때 포타슘이 올라가는지도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되고 어떤 저항감이 아직은 조금 베타 브로커를 먼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뭐 딜티아젬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는 그 센트럴 액팅하는 그런 심파솔라이틱 드러그를 뭐 목소니디나 뭐 리멜니딘 같은 그런 약제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다이렉트 바소다일레이튼 하이드랄라진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신부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이드랄라진에 나이트레이트를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또 미녹시딜 같은 바소다일레이터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나 그 외에도 알파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칼슘 채널 브로커를 디하이드로피리딘과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브로커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들도 어떤 다른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쓸 만큼 쓰는 약제들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생활습관 개선과 수능도를 높이고 사이아자이드를 크로로살리드나 인다파마이드로 한번 바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아직은 하트레이트가 70회 정도니까 좀 더 숏액팅인 딜라트렌보다는 좀 롱액팅이고 센 비소프롤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그 외에 알파 브로커나 다이렉트 바소라이드, 딜티아젠 같은 걸 컨비네이션하는 것도 여러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컨비네이션하면 우리가 웬만한 경우는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전적인 어떤 데피니션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2018년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롱액틴 CCB, 라스 브로커, 이뇨제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조절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으로 생각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프레벌런스는 생각보다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션이 안 좋은 이유는 그런 어떤 애드버스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고 그냥 결국 CV 데스라든지 CKD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슈도 레지스턴스를 배제하는 거죠. 혈압은 제대로 쟀는지, 어드헤런스는 괜찮은지, 화이트 코트 이펙트는 없는지, 약제는 다른 약제는 사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겠고요. 그 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짜게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 약제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아주 드물 경우지만 세컨더리 하이퍼텐전 같은 것을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측면에서는 결국 소듐과 플루이드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사이아자디 이누제를 좀 더 롱액팅이나 인다파마이드 같은 걸로 바꾸고 아니면 뭐 CKD가 있는 환자에서 루프다이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피로락톤과 같은 미네랄 코티드 리셉터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아니면 베타 브로커나 다른 알파 브로커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디바이스도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